울릉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한국 동해의 한가운데 사방이 깊은 해저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섬은 수십 년 동안 항공기술자와 군사 전략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과연 이곳에 활주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바다는 얕지 않고 파도는 예측 불가하며 지반은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세계는 이 질문에 오래도록 같은 답을 내렸다.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었다. 울릉도 활주로는 일반적인 공항 건설의 문제가 아니었다. 육지를 깎아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식도 인공섬을 만드는 기존 공법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수심은 수십 미터로 급격히 떨어지고 계절마다 바뀌는 해류는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동해 특유의 겨울바람은 초속 수십 미터의 바람과 함께 구조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조건에서 활주로를 만들 수 있다면 100년이 걸려도 기적에 가깝다라고. 이 발언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일본은 해상공항과 인공섬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을 가진 국가다. 간사이 공항이라는 거대한 해상공항을 실제로 완성했고 수많은 해양 토목 기술을 축적해왔다. 그런 일본 내부에서조차 울릉도와 유사한 조건의 활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극단적인 난이도를 지녔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기술만이 아니었다. 울릉도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 섬에 안정적인 활주로가 생긴다는 것은 단순히 민간 항공편의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는다. 군사적 의미, 물리적 의미,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까지 모두 바뀌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국방부와 펜타곤이 울릉도를 주시해온 이유가 드러난다. 겉으로는 민간공항 사업이지만 그 파급 효과는 결코 민간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울릉도 활주로는 계획서 속에서만 존재했다.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해외 전문가 자문, 내부 검토 끝에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기술적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실패할 경우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계는 이 사업을 조용히 불가능한 도전으로 분류해 놓았다. 하지만 한국은 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같은 조건에서 실패를 전제로 접근했다면 한국은 질문 자체를 바꿨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왜 기존 방식으로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차이가 이후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된다. 이 변화의 조짐은 외부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았다. 대대적인 홍보도 과장된 발표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새로운 방식의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진행됐고 해저 지형과 파랑 데이터를 완전히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기존의 해상활주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울릉도라는 섬 자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인식하는 접근법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점부터 해외 정보기관과 군사분석가들의 보고서에 울릉도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정도로 취급됐지만 일부 기술적 변화가 포착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기존의 실패 사례와는 전혀 다른 설계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결국 펜타곤으로 흘러들어간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외부에 공개된 것도 거의 없었지만 미국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역공항 건설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울릉도 활주로가 성공한다는 가정은 동북아 해양 환경에서의 항공 인프라 개념 자체를 다시 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직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다. 일본 역시 공개적으로는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조건이 하나씩 극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 신호는 곧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 점으로 모으게 된다. 울릉도 활주로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세계가 믿어온 한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도전이 성공으로 기울기 시작한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바로 펜타곤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울릉도 활주로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명확했다. 이 섬이 놓인 환경은 기존 해상공항이나 연안 활주로의 전제 조건을 거의 모두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기술자들을 가로막은 것은 수심이었다. 울릉도 주변 해역은 해안선에서 불과 수십 미터만 벗어나도 수심이 급격히 깊어진다. 완만하게 이어지는 대륙붕이 아니라 곧바로 떨어지는 해저 절벽에 가까운 구조다. 이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하는 단계부터 기존 공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일본이 간사이 공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저 지반과 예측 가능한 해류 조건 덕분이었다. 하지만 울릉도는 달랐다. 해저 지형은 복잡하게 갈라져 있고 지반의 강도 역시 위치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졌다. 한 구간에서는 단단한 안반이 나오다가도 불과 수십 미터 옆에서는 구조물을 지탱하기 어려운 퇴적층이 나타났다. 이 불균형은
활주로와 같은 장거리 구조물에 치명적이었다. 여기에 동해 특유의 파랑 조건이 더해진다. 울릉도는 계절에 따라 파도의 방향과 에너지가 극적으로 바뀐다. 여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파랑이 유지되지만 겨울로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북서풍과 북동풍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고에너지 파랑은 구조물의 지속적인 피로를 누적시킨다. 단순히 한두 번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하중을 견뎌야 하는 조건이었다. 일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해상 구조물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미세한 변형이 쌓이면 어느 순간 급격한 손상으로 이어진다. 일본의 토목 전문가들이 울릉도와 유사한 조건을 분석하며 내린 결론은 냉정했다. 이곳에서는 유지 비용이 건설 비용을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진과 미세 진동이었다. 울릉도는 대규모 지진대 한가운데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동해 해저단층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다. 미세한 진동과 지반 변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은 활주로 정밀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항시설에 불리하다. 활주로는 단 몇 센티미터의 변형만으로도 운용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는 울릉도형 활주로를 두고 하나의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보다 더 자주 쓰인 단어는 비합리적이라는 평가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투입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국가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였다.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상 시도 자체가 의미 없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런 인식은 국제사회에서도 공유됐다. 해외 항공 인프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울릉도는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되곤 했다. 극단적인 환경 조건이 기술의 한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취급된 것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조용히 묻혀 있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존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수심, 파랑, 지반, 진동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각각 따로 떼어내 분석한 뒤 이를 하나의 통합 문제로 다시 재구성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수정이 아니었다. 울릉도 활주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었다. 해상에 활주로를 얻는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울릉도라는 섬과 바다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사고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접근법은 곧 일본이 넘지 못했던 벽을 다른 각도에서 흔들기 시작한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선택한 결정적인 전략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한국이 울릉도 활주로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내려진 결론은 기존 해상공항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전까지의 접근은 바다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식에 집착했다. 하지만 울릉도의 바다는 구조물을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밀어내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무엇을 얹을 것인가가 아니라 섬과 바다를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을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 사고 전환의 핵심은 경계의 해체였다. 기존 해상활주로는 육지와 바다를 명확히 구분한다. 육지는 고정된 기반이고 바다는 외부 환경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다. 섬 자체가 바다와 함께 움직이고 해저 지형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 특성을 단점이 아니라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가장 먼저 제정이 된 것은 기초 개념이었다. 활주로를 떠받치는 기초를 바다에 따로 세우는 대신 울릉도의 안반과 해저 지형을 연속된 구조로 연결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이는 단순히 구조물을 고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파랑 에너지와 하중을 분산시키는 문제였다. 특정 지점이 모든 충격을 받는 대신 섬 전체가 이를 흡수하도록 만드는 접근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존의 해상공항 데이터가 아니라 울릉도 주변 수십 년치 해양 관측 자료를 다시 분석했다. 파도의 높이만이 아니라 주기와 방향, 계절별 에너지 분토까지 정밀하게 계산됐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기존 평가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파도는 무작위로 구조물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 패턴을 읽어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한국의 설계는 파도를 막아내는 방향이 아니라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흘려보내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 직선 구조물이 아니라 파랑을 비틀고 약화시키는 곡면과 단계형 구조가 도입됐다. 이는 유지 비용을 폭증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국제적 평가를 정면으로 뒤집는 선택이었다. 잼치반 문제 역시 같은 논리로 접근됐다. 울릉도 해저 지반의 불균형은 하나의 구조물로 보면 치명적이지만 여러 개의 역할 분담 구조로 나누면 오히려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부 구간은
하중을 직접 지탱하고 다른 구간은 변형을 흡수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전체 구조는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된다. 이러한 설계 철학은 기존 일본식 해상공항 모델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일본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한국은 움직임을 전제로 한 구조를 설계했다. 흔들림을 제거하는 대신 통제하는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다. 바로 이 차이가 울릉도 활주로를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이 변화는 외부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난이도 높은 해상공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다. 실패를 반복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관리 가능한 변수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국제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진행됐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해외 정보 분석 보고서의 문구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불가능이라는 단어 대신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표현 변화가 아니었다. 울릉도 활주로가 이론의 영역을 벗어나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을 갖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이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 변화가 외부에 어떻게 인식되느냐였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의 변화가 다음 국면을 불러오게 된다. 전환점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울릉도 활주로 공정의 일부 구간이 외부에 관측되기 시작하면서였다. 대규모 홍보나 공식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사진과 해양 관측 자료를 통해 기존의 예상과 다른 구조적 특징들이 포착됐다. 직선 위주의 방파 구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굴절된 형상이 확인되었고, 파랑이 직접 충돌하기보다 흘러가며 분산되는 배치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 변화는 곧바로 일본 내부 전문가 네트워크로 전파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강공법의 변형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관측된 구조의 연속성이 누적되자 기존 설명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파랑에너지의 반사 패턴이 기존 해상공항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일본 언론은 겉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공식 보도에서는 기술적 위험성과 비용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 기술 보고서의 어조는 달라지고 있었다. 울릉도 활주로 사례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해상 인프라 모델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국제 전문 매체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처음에는 지역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정도로 취급되던 울릉도 활주로가 점차 동북아 해양 토목 기술의 분기점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던 조건들이 실제 공정에서 하나씩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반복해서 강조됐다. 이 시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이 바로 군사 분석가들이었다. 울릉도는 민간공항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섬의 안정적인 활주로가 확보된다는 것은 평시에는 물류와 교통의 개선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항공기의 운용 반경, 보급 속도, 그리고 감시 체계의 유연성이 동시에 달라진다. 그래서 울릉도 활주로의 구조적 특징은 단순한 토목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환경 변화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활주로 길이와 형상, 접근 방식의 안정성은 모두 군사적 시나리오 분석의 변수로 편입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쪽 분석 라인으로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는 울릉도 프로젝트가 더 이상 단순한 지방공항 건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파랑 분산 구조와 집안 연계 설계는 기존 미 해군 기지 인프라와 비교 대상으로 오르내렸다. 이는 울릉도 활주로가 지역 차원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기준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례로 격상되었음을 뜻한다. 이 변화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응의 속도는 분명했다. 이전까지 관망하던 시선들이 하나둘 집중되기 시작했고 정보 수집의 밀도 역시 달라졌다. 울릉도 활주로는 더 이상 한국만의 도전이 아니었다. 세계가 주시하는 실험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펜타곤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단순한 참고 사례를 넘어 전략적 함의를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관심은 기술적 가능성에서 그 결과가 만들어낼 파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펜타곤의 반응은 공개 성명이나 기자회견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내부 평가 문서의 분류 단계가 바뀌었다. 울릉도 활주로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역 인프라 사례로 취급되지 않았고 동북아 전략 환경 변화 항목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미국 국방부가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였다. 미국이 주목한 핵심은 활주로 그 자체가 아니었다. 울릉도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기존 해상공항의 한계를 넘는 방식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향후 미군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지역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작전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펜타곤 내부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첫째, 이 기술이 군사적 인프라로 전환될 경우 어떤 파급 효과를 낳는가? 둘째, 이 접근 방식이 기존 미군의 해상기지 개념과 충돌하는가 아니면 보완하는가였다. 울릉도 활주로는 민간시설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설계 철학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항공전력의 유연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고정된 대형 기지보다 분산된 운용이 가능한 거점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울릉도 활주로는 바로 이 분산 운용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제한된 공간,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항공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기존 전략 시나리오를 다시 계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펜타곤의 분석은 기술적 완성도보다 운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활주로가 완벽하게 영구적인 구조인가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가 중요했다. 울릉도 사례는 이 질문에 대해 기존 예상보다 긍정적인 답을 내놓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기존 평가 역시 다시 검토 대상이 되었다. 일본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조건들이 다른 설계 철학 아래에서는 관리 가능한 변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 입장에서도 의미가 컸다. 동맹국 간 기술 격차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펜타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여기 있었다. 한국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다기보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문제를 전혀 다른 논리로 풀어냈다는 점이었다.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넘어 기술 주도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울릉도 활주로는 더 이상 한국의 도전 사례가 아니었다. 미국에게는 미래 해양작전 환경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 되었고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의미심장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이 활주로가 완성된 이후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였다. 울릉도 활주로가 의미하는 변화는 공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설은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인프라가 아니다. 동북아의 항공 운용 개념, 해양 전략,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동시에 흔드는 존재가 된다. 펜타곤이 이 프로젝트를 주의 깊게 바라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다. 울릉도는 그동안 기상 조건에 따라 고립되기 쉬운 섬이었다. 항공 접근성이 제한되면 물류와 인력 이동은 곧바로 병목에 걸렸다. 활주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전제는 평시에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위기 시에는 대응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의 폭을 넓히는 변화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더욱 명확해진다. 동해상에서 항공기 운용 반경은 울릉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다. 기존에는 육지기지에 의존하던 감시와 대응이 보다 분산된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지에 집중된 위험을 낮추고 상황에 따라 펜타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요소는 선례다. 울릉도는 극단적인 조건을 가진 사례다. 이곳에서 성공한 설계 논리는 다른 해양 환경에서도 변형 적용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활주로가 아니라 새로운 해상 인프라 개념이 검증된 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 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실증 사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일본의 시선 역시 이 지점에서 복잡해진다. 공개적으로는 여전히 신중한 평가를 유지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00년이 걸려도 어렵다고 여겼던 조건이 다른 사고체계 아래에서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인식의 균열을 만든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해양 인프라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울릉도 활주로는 결국 질문을 남긴다. 기술의 한계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자연 조건이 한계를 정하는지 아니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한계를 만드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프로젝트는 후자에 가까운 답을 제시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다른 논리로는 가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펜타곤의 충격은 과장이 아니었다. 하나의 섬, 하나의 활주로가 아니라 미래 해양작전과 인프라 설계에 대한 사고틀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한국이 울릉도에서 증명한 것은 기술의 우위라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이제 울릉도 활주로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완성된 순간부터 동북아 전략 환경 속에서 하나의 변수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조용히 시작된 이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파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 파장을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